교수님,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광대한 유니버스가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은 그 신원을 또 명시화하고 이걸 또 금융자본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책에서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장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그 디지털 플랫폼을 그 이제 소유한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그런 거를 이제 신원 인증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좀 창출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연코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모바일, 그러니까 애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도 그러면 이런 쪽을 다 이미 염두에 두고 있고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시나요, 혹시? 스티브 잡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스티브 잡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참 대단한데, 네. 스티브 잡스는 이미 그 미래의 디지털 세계가 신원 인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도 초기부터 스티브 잡스가 우겨가지고 이렇게 클로스드 되어 있었잖아요. 네. MS는 오픈이었고. 네.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내쫓기기도 했었죠, 한번.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고집을 피웠죠, 맥킨토시 시절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원 인증을 고려했을 때는 이 훨씬 보안성이 높죠. 다만 이제 애플을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플이 엘리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마음만 먹고 얘가 대장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뚫리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내 신원은 정말 도용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와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문제 때문에 신원 인증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제 중앙화되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있다면 네. 그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신원 인증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려고 들어가시죠. 우리가 신원 인증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요?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별로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채를 뒤집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검사를 하는 게 딱 생각이 나죠. 지문이나. 그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를 증명하면 사실은 많은 게 증명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말하는 신원 인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행적을 인증하는 겁니다. 행적. 행정. 예를 들면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떠드는 그 오태민이 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바둑 게임을 디지털로 둬요. 그래서 내가 알파고를 이겼어. 그 이긴 할 때 내가 얼굴 까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디로 할 거 아니에요. OTT라는 아이디를 쓴다고 하죠. 그 OTT가 오태민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기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네. 더 중요한 건 OTT가 진짜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긴 애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때도 홍채 인식이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채 인식이라는 건 그 OTT가 나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OTT가 그 바둑 게임에서 이긴 거라는 걸 인증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행적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행적을. 그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생물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중시 여기는데 수사관조차도 그 생물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중시 여기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정체성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행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범행을 저지른 걔가 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범행을 저지른 애가 내가 감옥에 보낼 얘가 맞아야지 되지. 범행을 저지른 얘는 따로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갖다 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거 교도소 대행 비즈니스를 도와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게 신원인증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도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정보가 진짜 신원인증인 경우가 있어요. 친자 소송이나 이런 거. 그건 행적이 곧 생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걸 한 게 그 아빠가 맞았냐. 네. 원인 제공자가. 네. 자, 근데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적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행적을 인증하기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상으로 내 아이덴티티를 할 때 세네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인 정체성으로 좀 벗어나자고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강의하는 건국대학교의 겸임 교수의 오태민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리니지에서 엄청난 레벨까지 올라가갖고 다 때려 죽인 군주의 아이덴티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분절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홍채를 까 뒤집어서 이게 나다라고 증명하는 거 오히려 나한테 불리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대로 나의 아이덴티티로 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내 아이덴티티로 가는 게 좋죠. 그렇죠. 나로서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왔을 때 그가 생물학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누구인지도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의 행적이에요. 네. 그가 테러리스트이 아니냐. 어떤 극단적인 순위파에 가담해서 뭔가를 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살아온 행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홍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꼭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상상력을 갖게 돼요. 오히려 불편하죠. 그러면 뭐가 행적을 나타내냐?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얘가 가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서 뭔가를 한 걸 얘를 내가 증명하면 증명이 되는 거죠.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는 타자한테 증명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패스포드는 일반인한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짜 주민등록증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세요? 그렇죠. 모르죠. 가짜 패스포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시 웅달님 갖고 계세요? 근데 미국의 스티브가 와갖고 여권 보여주면 그걸 왜 믿어? 그죠.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홍채가 됐건 지문이 됐건 중요한 건 행적이다. 네. 그러면 행적을 입증하려면 굳이 생물학적인 정보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비탈리 뷰테린이 제안한 게 뭐냐면 그 학점을 따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나한테 친절을 베풀거나 나한테 욕을 했던 걔가 내가 맞다는 걸 입증하려면 결국은 거래할 수 없는 토큰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울에 영혼에 가서 딱 토큰이 붙는 거예요. 이 토큰은 거래가 안 돼. 예, 졸업 증명서 뭐 이런 게 딱딱 붙는다 이런 얘기죠. 인터넷에도 뭐 게임을 하면 그 행적이 붙는 거겠죠. 그럼 이게 이제 됐어. 이제 이 행적들이 그 이력이 그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력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거래 못하게 했어. 오케이. 자, 잠깐 정신 착란에 의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복원하죠? 그쵸. 뭐 어떡하지?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사망된 거야. 사망된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홍채를 까뒤집거나 지문으로 어렵게 만들었어. 그걸 그냥 내가 지문 없어도 그게 몇 줄의 해시 함수일 거 아니에요. 해시 값일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가졌어. 그럼 내가 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내가 그 학점 없이도 그 행세 그 아카데미를 들어갈 수 있거나 그 보조금을 탈 수 있거나 그 돈을 수령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내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사망하거나 퇴출되면 안 되고 누가 내 거를 가지고 내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원 인증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시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비탈 뷰테린이 이것을 아주 쉽게 접근해서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회의 방식을 복원을 한 거예요. 우리 전통 사회에서 신원인증 주민등록증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시골 가면 신원인증 고민 안 하죠. 그쵸. 다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그렇죠. That's right.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군중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활 범위가 좁아요. 저하고 웅달님하고 알고 저하고 이사님하고 알고 이면서 각자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굴 까고 있진 않지만 얘랑 말하다가 게임하다 보니까 얘가 좀 같은 아이들 쓰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알람을 띄워요. 네. 그럼 나만 알람을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람을 띄우면 주변에 경고가 얘 아닌 것 같아. 얘 웅달 아닌 것 같아. 얘 태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알람이 띄우는 AI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갖고 엄밀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통과하면 좋고 안 통과하면 이제 얘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불신하는 거죠. 네. 자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말이 되죠. 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말이 됩니다. 근데 뭐하러 그냐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비탈릭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탈릭한테는 제품이 없어서 그래요. 플랫폼이 없어서. 여기 있잖아요. 네. 예.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 번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 번호 바꾸면 내가 여태까지 깔아놓은 랩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주기적으로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고 우리 딸하고 통화하고 우리 아내하고 통화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바뀐 번호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AI가 얘 오템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왔다가 집에 왔다가 동선이 비슷해. 내 6개월 패턴하고 거의 유사해. 그럼 번호는 바뀌어도 얘 맞아 라고 네.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플이 열리는 거예요. 네. 반대로 내가 이거를 남의 걸 주웠어. 그러면 남의 걸 뺏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정보가 없으면. 내 아내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카톡이야 위장을 하는데 카톡 말투도 바뀌어. 그러면 네. 또 알람이 오겠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는데 나랑 겹칠걸요? 그러다 나한테 걸리겠지. 네. 그죠? 그러면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내 6개월 패턴, 그러니까 가장 복제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의 행적인 거예요, 역시. 6개월 동안의 패턴을 인식한 AI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주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면 민감한 어플부터 차단되는 거죠. 네. 금융 어플이나 이런 거 다 차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구글 계정이나 아니면 삼성 계정 이런 거 가지고 아침에 네. 인터넷 켜가지고 이메일 확인하고 얘는 크롬으로 이거를 열어야 돼 아침에 맨날 뭐 비트코인 시세를 봐. 근데 그걸 갑자기 안 해. 안 해. 이상하네. 갑자기 막 뭐 스포츠 경기 보고 응. 그거를 인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누적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네. 두 가지 원칙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 기계를 습득한다고 내 행세를 할 수가 없고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망되지 않고. 사망대장. 아 그럼 나로 판단되면 영업성은. 너가 너구나 하고 그렇죠. 다시 내가 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작가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 기기가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유리하죠. 유리하다. 아, 유리하죠. 네. 네. 그러면은 삼성의 최근에 갤럭시 S24 반응도 좀 좋은 것 같고 가능성이 가장 뭐 전 세계 이제 애플만큼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삼성이 생각이 되는데 삼성 쪽에서는 좀 어떤 뭐 움직임이 좀 없을까요? 뭐 연구하고 있겠죠. 근데 뭐 삼성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모바일 갖고 있는 데는 중국도 약신하고 있고 네. 인도에 나온 저가 폰도 뭐 약신한다면서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렇게 막 뛰어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런 게 필요한 건 오히려 우리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아예 주민등록이 없어요. 출생신고를 안 합니다. 출생신고를 안 해서 아예 서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노 다큐멘트 퍼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10억에서 20억이나 해요. 아 그렇게 많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이 이게 북한과의 대립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옛날 민주적이지 않은 권위적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게 하는 거지. 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일본만 해도 주민등록번호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체하는 게 있겠죠. 네. 대체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3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죽기 전에 자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돈 다 받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신원 인증을 이제 만약 모바일 기기로 하게 되면은 이런 세계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거의 필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필수니까 사람들이 더 살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모바일이 웨어러블로 이제 바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도 시도하고 있지만 삼성도 뭐 반지, 스마트폰 이게 이제 결제도 하고 신원 인증하는 거죠. 네. 행적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행적이 나예요. 행적이. 행적이 나의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나예요. 그게 가장 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누가 오태민을 흉내내고 싶어. 지난 6개월 어떻게 복제합니까? 그 패턴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고 나의 신원을 도용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패턴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 신원 인증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고 그거를 쥐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1등을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걸 준다는 개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쥐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블록체인이 스티브 잡스가 이 시대가 올 건 알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클로스드하게 만들고 중앙화된 웨어러블 시스템을 만든 거 보면 블록체인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바로 권한 문제 없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요 블록체인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중앙이 있는 전통적인 닫힌 체제의 애플 진영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을 위시하는 삼성, 구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메타 같은 이 오픈 안드로이드 쪽 진영이 어떻게 보면 대립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편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만 맞으면 여기는 패스잖아요. 프로토콜 진영 뭔가 불편해. 그래서 애플을 많이 쓰잖아요. 애플이 편리해요. 맞아요. 그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삼성폰 왜 안 쓰냐고 물어보면 애플끼리는 자료 보내기가 너무 쉽대요. 무슨 뭐 애플 드랍인가 하면은 그냥 가. 근데 삼성은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앙 시스템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블록체인을 하면 이제 편리성과 보안성을 다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처럼 편리하진 않을 텐데 그 차이의 간극을 조리면서
호소할 수가 있죠. 야, 얘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 얘가 다 갖고 있고 너 나중에 쟤가 승인 안 해주면 비행기도 못 타면 이렇게 좀 뻥을 섞어갖고 약간 좀 회색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운동으로 할 수 있겠죠. 반 애플 전선 막 운동으로. 그럼 약간 빅브라더 느낌 나니까. 그렇죠. 그 애플 선전 자체가 MS하고 IBM의 연합을 빅브라더로 가정해갖고 망치 들고 나왔고 때려 부시는 게 애플이 그 강력한 매킨토시 선전이었는데 놀랍게도 빅브라더는 애플이었어요. 애플은 중앙화되어 있잖아요. 프로토콜 방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맨날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애플 써요. 그게 편하니까. 그럼요. 간지나잖아. 그리고 너무 예쁘게 만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포장을 해도. 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 애플 제품 하나를 언박싱하고 왔는데 그 제품보다 포장이 너무 멋있어서 야, 얘는 진짜 간지나 뭐 말해도. 아, 그렇군요. 교수님 책에서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이 1달러 미만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논리는 그대로 비트코인의 강건성을 증명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아, 우선은 여기 말이 조금 어렵다. 그렇죠. 댓글로도 좀 달리고 그래가지고 요거 좀 한번 우선 설명 한번 해주시면 제가 좀 추가로 한번 질문 드려도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원래 네. 그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용도를 아무리 나열해도 경제학자들은 그건 됐고 비트코인의 부가가치가 뭐야?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가 뭐야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틸리티를 가정하고 가격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제학자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없고 밸류가 없으니까 걔는 프라이스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지금 제로 된다는 말 안 하거든.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해보자고요. 밸류가 없으면 프라이스가 없어야 되는데 프라이스가 있어. 그리고 안 없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 환각이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도 프라이스가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밸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따지는 거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요즘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달러 미만이라고 하신 게 사실 0.5센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유의미한 어떤 우리가 굉장히 기준선이라는 게 있죠. 아, 그래서 맞아요.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1달러가 왜 1달러일까? 2달러는 안 될까?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그 우연이지만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 건 맞아요. 로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막 2달러도 되잖아요. 2달러, 2,000달러, 20,000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시고 1달러 선, 10달러 선, 100달러 선, 1000달러 선을 거보세요. 그러면 다 유의미합니다.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막 씨름을 해요. 10만 달러 선이 조만간. 그렇죠. 지금 10만 달러 도전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0,000달러는 우리가 넘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10,000달러는 다시 안 깨졌잖아요. 네. 언제 넘었나요? 10,000달러를 최종적으로 넘은 게? 2017년도에 잠깐 넘었다가 깨져서 와장창 무너졌었고 그러다가 10,000달러 미만에서 몇 년 있다가 2020년도에 10,000달러를 넘고 다시는 안 가고 있잖아요. 10,000달러 미만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 주변에 한 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된 다음에 사실 그 전에는 0으로 돌아갈 수 있다. 1달러 미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되면서는 이제 이거는 절대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물 ETF 그 전에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이거는 1달러 미만으로 가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역사적 차트가 보여주고 네. 저는 그 경제학자들의 밸류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그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됐는데 너무 쉽진 않지만 저는 와닿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자꾸 상품으로 보니까 밸류가 없으니까 프라이스가 없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잘못 본 거예요. 법치는 상품이니까 아닙니까? 법치 국가할 때 법치. 상품이니까 아닙니까? 상품일 것 같은데요. 상품 아니죠. 법치를 누가 팔아요? 근데 법치가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어느 나라가 사람이 다스리는 그쵸, 데고 사업하고 그쵸. 싶어요? 아니면 법으로 그 법이 안 법이라도 재판소가 있고 거기 가서 재판받는 게임을 하고 싶으세요. 사업 파트너가. 그래도 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라는 건 엄청난 밸류를 경제학적으로 부여하는데 상품은 안 돼요. 제도라고 해요. 그것을 제도.
제도가 가치가 있거든요. 경제학의 한 학파가 제도 학파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제도로 보질 않은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은 제도죠, 제도. 야, 그렇게 하나의 제도로 봐야 돼요. 프로덕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그 경제학자들이 한 파가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그 오스트리안이라고 해서 근본이론자들 중에 한 일부는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발견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들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주류는 우리가 두 개로 보거든요. 통화주의하고 케인즈안을 보는데 여기서는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하거나 부정하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작가님께서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들이 생각보다 허공에 떠 있어서 시작을 했다. 그게 굉장히 귀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금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용 금 있잖아요. 정말 뭐 그런 쪽의 금 가격이 사실은 지금 이론스당 금 가격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냐. 그럼 지금 이 금 가격은 사실 이 브렌트 우주 체제가 깨지면서 달러의 어떤 그 통화량 상승에 따라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부가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책에서 달러 CBDC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서 디지털 자산이 현금 자산보다 통제와 조절이 쉽고 특히 유동성 함정을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는 이제 케인즈의 주장인데 케인즈안들이 주로 인용하는 건데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돈을 정부가 찍어내도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한다거나 투자하지 않는 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네. 근데 재정 적자가 이제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적자를 통해 갖고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거나 아니면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이제 돈을 찍어내 갖고 그 M2를 늘려 갖고 공급을 하는 거나 그건 전부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라는 건 부채고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도 사실 중앙은행의 부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봤지만 썩는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썩는 돈. 코로나 때 보조금 주고 언제까지 안 쓰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썼지 않았습니까? 네. 또 지역화폐 실험도 우리가 했죠. 어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 네. 용도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 용도로만 쓸 수 맞아요. 있는 이런 데서만 사 먹어야 돼. 그렇죠. 이게 디지털이 국가가 장악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돈을 썩게 만들면 마이너스 이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돈을 내가 안 쓰면 마이너스가 돼, 이자율이. 그렇죠. 벌금 내야 돼. 그럼 써버린단 말이에요. 네. 쓰는데 아무 데나 못 쓰고 내 안에 지갑으로 넣어주면 의미 없어. 용처가 있어. 책을 산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뭘 사야 돼. 그런 용처에 썼을 때 가치가 이제 딱 보존이 되고 내가 우리 와이프의 계좌를 보낸다거나 내 친구 계좌를 보내면 여전히 계속 마이너스 이자가 계속 적용이 돼. 그러면 정부는 빚을 늘리지 않고도 경기를 진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디 쌓여가지고 이게 남들이 감춰주는 돈이, 그러니까 새는 돈이 없어지고 다 시장에서 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정부의 적자를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돼요. 약간 꿈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엘리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엘리트들의 꿈은 통제예요, 통제. 이 개미들을 통제해서 개미들한테 이롭게 하는 거. 네. 통제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개미들을 통제해서 개미들을 이롭게 하는 거.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어린 아이를 그렇죠. 통제해서 어린 아이에게 이롭게 하려고 학원 시간 다 완전히 우리나라 엄마들이 하는 거 보면 애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시간별로. 그쵸. 그걸 우리는 통제라고 안 하고 관리라고 하지만 손흥민도 이런 관리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분 단위로 관리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분 단위로 관리를 받은데 그게 궁극적으로 손흥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 정부 엘리트들도 이렇게 봐요. 세상을.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이렇게 보는데 보시기에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종이도 막 만들어서 줬더니 이것들이 쓰지도 않고 하는데 전자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안 쓰면 니네 다 마이너스야. 그랬더니 쫙 써. 그리고 너 이런 거 마약하고 펜타닐 사 먹으면 안 돼. 책 사봐야 돼. 영화 봐야 돼. 이럴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펜타에 살 때는 돈이 안 들어가. 막 안 들어가죠. 눌러도 막 승인이야. 근데 막 책 살 때는 탁탁탁 되고. 그러면 어버이 정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렇죠. 맞네요. 저 이거 너무 와닿는 게 음. 최근에 부동산 이제 PF 부실 뭐 사태 약세가 하면서 이거 부양하려고 막 대출하고 막 정책 풀고 막 이런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어떤 뭐 급여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건 주택자금 구입 용도로 신혼부부가 썼을 때만 쓸 수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면은 정말 정부 의도대로 그냥 내가 지금 돈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야겠다 집을 이 바로 그냥 부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편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엘리트들이 이제 그런 엘리트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11월에 선거했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CBDC 금지시키겠다고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좀 다른 계열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대 국가의 이제 그 하나의 형태가 이런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이상주의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국가를 중시하는 국가주의적인 틀이 두 개가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역동적인 밸런스일 뿐이지 어느 나라든지 나라랑 형태를 갖고 있으면 자유주의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해놓으면 또 국가주의만 갖고 있으면 끔찍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투쟁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당도 바꿔가면서. 네. 그래서 어느 당은 평등을 주장하고 어느 당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자유를 주장하는 데 들어가도 통제가 다 있고요. 네.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국가의 정당에 들어가도 다 자유 개념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있는데 네. 이제 이 화폐까지 정부가 완전히 그 통제를 하게 되면 너무 이쪽으로 쏠린다고 보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네. 반대가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제 아까 비탈리 부테린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자들은 오늘날 민주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에게 통제주의자들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선의로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 그 다음에 그 분익분 비익비 양극화 때문에 자유가 환경도 오염시키고 자유가 양극화도 갖고 왔다는 개념 때문에 이들이 민주주의자들이 자유를 버렸어요. 네. 그래서 통제로 가고 있습니다. 야, 민주주의자는 통제로 가고 있고 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유를 외치고 있죠. 시장주의자는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미국에는 시장주의자로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총리는 나의 자유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오소독스한 자유주의가 있어요.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그들이 공화당의 일부를 구성해요. 네. 그들은 용납을 안 하죠. 네. 그들이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념적 토대가 된 거죠. 지미송이 약간 그 맥락이에요. 모자도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적인 자유가 선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그러면 존경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미송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가고 저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근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걸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또 정치적 어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다 레토릭인 거예요. 정치는.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한다 해서 그 반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를 알아도 주장해낼 때가 있는 거야.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트럼프는 뭐 그러면 다 자유만 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통제가 있잖아요. 뭐 국경부터가 통제 아니면. 맞아요. 민주당은 또 다 통제 아니잖아요. 또 뭐 마약을 풀고 뭐 성도 지가 내가 오늘 아침에 난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를 가고 이런 것도 엄청 자유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제 조언이에요. 이렇게 살나 저렇게 살나 인생 짧고 그렇게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지만 어차피 내가 뭐 표를 행사해도 4천만 분의 1이니까 별 의미 없고 그 시간에 비트코인을 지난 10년 동안 공부했다면 누가 대통령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양당 갈려가지고 서로 그 미워하고 안 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바꿨나요 그게? 그렇죠. 똑같지 않나요? 정치가도 똑같아요. 어떤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인 거고 자유만 주장하는 사람이 뭐 통제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고 통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레토릭인 거예요. 레토릭. 그리고 도덕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만 뭐 그렇게 도덕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에서는 중요한데 네. 도덕적인 사람이 멍청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좋으세요? 영악한 사람이 잘 다스리는 나라가 좋으세요? 선택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잘 그런 건 없으니까 넘어가자면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뭐 CBDC가 절대 안 된다고 보지도 않고 민주당이 혼다한다 그래서 뭐 CBDC가 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CBDC라는 게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상업은행의 존립 근거. 상업은행은 사람들이 왜 상업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냐면
옛날에는 자기합수표를 발행하려고 갖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뱅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그 이자 받으려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업은행에 두는 돈 중에 내가 장기 적금은 이자를 받으려고 두는 거지만 단기 적금은 그냥 내가 화폐처럼 쓰는 거거든요. 근데 CBDC로 내가 바로 내 스마트폰으로 중앙은행에 돈을 꽂아줘. 내가 그걸 다시 신한은행에 넣겠어요? 안 넣죠. 이유가 없죠. 이거 쓰잖아요. 그럼 신한은행은 뭘 갖고 예대 마진을 먹어요? 네. 은행은 뱅크론이 없다는 전제에서 뱅크론 해봐야 정부은행이 도와주니까 뱅크론은 없다는 전제에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맡긴 돈을 한꺼번에 안 찾는다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장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전부 다 장기 저축으로 대출해주는 거 아니에요. 단기 대출 단기 예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안 찾으니까. 네. 그래서 뱅크런이 은행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건전은행도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채무만큼 자기네들이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한 10%만 뭐 지급 준비하면 되는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업은행은 어떻게 살게 할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상업은행을 줘. 그러면 상업은행이 우리한테 디지털 머니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이미 하고 있잖아, 그게. 예, 뭐 그게 전통적 방식이니까.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자들이나 미디어가 떠든다 그래가지고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그러면 진정한의 CBDC는 뭐냐? 국경을 넘는 전자화폐예요. 네. 그거는 못해요. 특히 달러로는 못해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 다 비트코인이 주는 충격도 어마어마한데 달러 CBDC가 국경을 넘는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랑 전쟁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이 두 개 양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만큼의 근본적인 변화는 또 전쟁을 같은 변혁을 겪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너무 국가가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그렇게 달러 CBDC 이런 것보다는 그냥 테더나 이렇게 민간 쪽에 맡겨서 좀 더 지켜보는 뭐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왜냐면 미국이 나서면 진짜 전쟁하자 이런 느낌이니까 오히려 민간들은 뭐 이렇게 하면 얘네가 한 거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과거 이미 그랬는데 그 규제기관 유럽에서도 그 가상화폐 규제 법안 나왔잖아요. 미카라 그래가지고 네. 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예요. 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CBDC의 대체물은 비트코인이라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들 입장에서 너무 민감해요. 민감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1대1로 만들면은 그는 좀 봐줄만 해요. 네. 내가 달러를 100달러를 받고 100달러 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100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 100달러 어치 내가 금고에 보관한 100달러의 그냥 표상이에요, 표상. 징표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그렇게 안 만듭니다. 은행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100달러 받고 한 1000달러 만들어 버려요. 이거 은행업이거든요. 이거를 규제할 거예요. 그럼 사설 은행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거시경제학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게 M2예요. 이게 M2. 계속 돈이 발행되는 돈이 거니까. 창출된 거예요. 아. 발권력, 은행의 발권력에 돈이라는 건 중앙은행하고 상업은행들이 발권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도 구조적인 고민거리예요. 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럼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 이게 뭔가 그 국가의 그런 화폐 발행력이나 이런 거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그 2009년인가요? 8년에 그때 영국 그 재무부 발권에 대한 그걸 블록체인에 새기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정부의 한계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정부의 권력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초기에 네. 인터넷이 노드들 간의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노드들 간이 평등하란 말이죠.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인터넷 초기에도 저도 그 굉장한 그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놓친 게 그거예요. 인터넷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만큼 국가도 인터넷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국가들이 적응하지 않나요, 인터넷에? 적응할 것 같은데. 전 그게 좀 생각나요. 작가님이 그 인터넷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보실 때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에 접근하게 되니까 음. 광고만 하는 대기업 물품 비싼 거 안 사고 뭐 저렴한 중소기업 사고 막 이런 좀 그런 게 열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독점을 더 강화시키더라. 인터넷 포털 하면 다 네이버만 쓰고 귀찮다고 유튜브 말고 다 죽었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그런 이상적으로만 좀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부가 적응하죠. 적응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세계에 들어와서 제가 젊은 친구들, 이더리움 주창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 인문학적 공부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 레토릭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거예요. 지미송 같은 사람들이 많은 레토릭 갖다 쓰니까 멋있는 줄 아는데 지미송한테 진짜 한마디 물어보세요. 나중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국가는 졸이 아니다. 국가가 졸로 보이냐? 국가라는 게 뭔가요? 후티 방군이 이해가 되나요? 그들은 개인의 뭘 위해서 그렇게 막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막 총을 들고 일어나요? 어떤 이념이 있겠죠. 그 네. 종교 같은. 우리가 보는 멀쩡한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그런 게 없을까요? 다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만든 구조물이에요. 그렇죠. 겉에서는 우리가 시험 본 판사들, 시험 본 엘리트들, 선거를 뽑히는 엘리트 점잖은 말하고 뭐 이렇게 착한 말하고 친절한 말 하지만 영장 나왔는데 군대에 가오셨잖아요. 영장 나왔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국가가 친절해요? 아니요. 그리고 군대 들어가서 부모님들 가고 나면 국가가 친절한가요? 아니죠. 그게 국가의 본질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카우보이 모자 쓰고 국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떠드는 사람의 레토릭만큼 국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투표에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런 정도로 실천을 한번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막 이게 막 피드백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또 제3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셨던 미시적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보호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 뭐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국은 우리가 생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봐도 괜찮을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다른 거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할 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한테는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할 수밖에 없어. 슈퍼리치들은 자기한테 필요해요,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갈릴걸요? 아. 에이다, 솔라나에 대해서는 많이 갈릴 거예요,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그러면 슈퍼리치들이 합의한 거 쓰세요, 비트코인. 여태까지 고의 해바라기는 슈퍼리치는 갔지만 우리는 가질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슈퍼리치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한 조각 올라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0.01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슈퍼리치가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를 공부하세요. 아. 그걸 제가 한참 떠들었고. 네. 슈퍼리치가 비트코인이 필요한지는 뭐 제 책이나 맥락 속에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근데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늦지 않았나? 벌써 뭐 SC 승인되고 1코인에 6천만 원 하는데 이제는 늦지 않았나? 뭐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책을 읽고 이 세계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슈퍼리치 얘기한 거예요. 네. 슈퍼리치들은 우리처럼 10배, 100배 되는 거 관심 없어요. 네. 돈 이미 많은데 뭐. 네. 모빌리티. 내가 재산 일부를 모빌리티에 투자하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위기가 오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 지역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호텔도 갖고 있고 비행기도 있다 그러면 태풍에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죠.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풍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건 우리는 못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들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눈을 뜨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10년 동안 뻘짓한 것 같지만 똑같은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제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몇 가지 원리를 갖고 이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슈퍼리치. 내가 그렇지. 흔들 때마다 슈퍼리치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슈퍼리치랑 비트코인이 아무리 가격이 요동을 쳐도 담을 것 같아요. 네. 도자기는 요동 안 치겠어요? 고의 해바라기라 그래서 늘 가격이 늘 뭐 똑같을까요? 아닐걸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유동성이 떨어져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 아니에요? 사는 사람 없으면 바로 또 떡락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거래 막 10년에 한 번 되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얼마나 좋아요? 부자 입장에서. 그렇죠. 해바라기보다 훨씬 좋네 내가 보기. 어차피 고의 해바라기 가지고 있어봐야 자랑도 못해요. 겁나 갖고. 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지하 벙커 깊숙이 갖다 놓고 모조 갖다 놓은대요. 거실에는.
왜냐면 그 들어와서 훔치잖아. 그러겠네. 아 그리고 잘못해서 이거 딱 눌러가지고 찢어지면 어떡해. 그래 손자가 애가 찢으면 어떻게 해. 그냥 겁나가지고 1,000원짜리인데. 어차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빌리티. 모빌리티. 부동산은 모빌리티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위기 때 무의미해요 부동산. 아,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 슈퍼리치의 관점은 잘 알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서 자꾸 직업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가 오기 직전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뭐 내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는 사실 뭐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술 자체에 관심을 끊고 아예 적응 못한 분들은 막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아예 그 직업의 세계에서 도태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내가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이 좀 요 세대에선 그래도 좀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로봇과의 경쟁에서. 그때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지식이 없으면 완전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일반 사람들의 직업 세계까지 비트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놀랍거나 특이한 기술은 아닙니다. 저 같은 뭐 인문학 출신도 공부를 하면 되니까 네.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블록체인 공부는. 상식적이기냐 네. 공부해보면 되고 비트코인은 좀 오래 걸리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어렵다기보다는 기존의 개념하고 충돌해서 이게 못 넘어서요. 그래서 좀 어렵고 주변 학문을 많이 봐야 돼요. 저처럼 이제 지정학도 알아야 되고 네. 역사도 좀 보셔야 되고 금융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리는데 블록체인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그만큼의 확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용도는 있어요. 아까 신원이라든가 자산을 플랫폼으로 옮겨주는 탈중화된 기술이긴 한데 그게 그 블록체인 기술 주제에 말하는 청사진처럼 그걸 다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네. 제대로 해라. 네. 도박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보여줘라. 네. 시도는 많은데 좀 우리가 좀 피부로 못 맞아요. 느끼죠. 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그 교수님 만나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공부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요. 비트코인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오태민 교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 느끼시는 바 많을 것이라 생각되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저희 운달체육방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2024년이 밝았는데 한 달이 벌써 갔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미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고요. 여러분들 2024년은 좀 새로운 눈으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오르락내락 할 겁니다. 그러나 2023년도 되게 암울했는데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024년은 거꾸로 이제 막 레드카펫이 깔린 거예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끊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